산소포화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속삭였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보호자분이. 저는 눈을 떴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아무도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병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장례식 순서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스마트 텔레비전이 병실 화면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장례식장은 강남 쪽으로 잡고 문상객 리스트는 아버지 수첩에서 뽑아. 며느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3채, 예금 10억, 주식 5억.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고 김만복님의 부고를 공유합니다. 제 이름 앞에 고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제 자식들은 벌써 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들, 녹음 파일들, 영상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 올해 75입니다. 젊었을 때 악착같이 일해서 서울에 작은 건물 3채를 마련했습니다. 25에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40에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상철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딸 민지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을 버텼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특히 상철이 그 녀석 욕심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본성을 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사위 민준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제가 이번에 좋은 건강 보조 음료 알아봤어요. 홍삼이랑 녹용 들어간 거예요. 민준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특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을 이렇게 잘 챙기다니.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민준이의 관심은 제 건강보다 제 통장과 재산 목록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물 관리는 누가 해요? 세입자들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버님, 예금은 어느 은행에 맡기세요? 요즘 금리가 좋은 곳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은행 쪽 아는 사람 있어요. 아버님, 주식도 좀 하시나요? 요즘 주식 시장이 좋은데 제가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매일 타주는 건강 음료를 마신 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밤에는 잠꼬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마치 밤새 운동을 한 것처럼 근육이 뭉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거실 책장 뒤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크기가 손톱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위치에 숨겼습니다.
장인어른, 이 음료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매일 드셔야 해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민준이는 매번 강조했습니다. 매일 꼭 마시라고. 빠뜨리지 말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건강음료가 그렇게 중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과한 효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탐욕을 말입니다. 사위의 과한 효도는 탐욕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음료를 마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옆 탁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면서 실제로 휘두른 겁니다. 딸아이가 놀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수면 다원 검사, 피 검사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검사 결과 수면장애 증상이 보입니다. 잠을 자면서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겁니다. 치매와는 다릅니다. 약을 드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치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수면장애라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복잡했지만 쉽게 말하면 꿈을 꾸면서 몸을 움직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 병은 노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정 약물 때문에 악화되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신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준이가 타준 건강음료가 떠올랐습니다. 건강보조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위가 타줍니다. 그 음료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를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자식들 앞에서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흐려지면 자식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진심으로 간호할까요? 아니면 재산만 노릴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몰래 제 수면 중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잠꼬대하는 모습, 팔다리를 휘두르는 모습. 이 영상들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하겠다. 내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자.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멍한 표정 짓기, 이름 잊은 척하기, 같은 말 반복하기.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연기를 배웠습니다. 제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몸의 이상은 제가 만든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 병은 자식들의 본색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따로따로 오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위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셋이 함께 온 걸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벌일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 요즘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건물과 예금을 모두 자식들 명의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아버지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딸아이도 거들었습니다. 두 자식의 눈빛에서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면장애 때문에 정신이 흐린 척하며 서류를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찍으라고? 저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손을 떨며 서류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편히 쉬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지. 너희가 알아서 하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찍는 척하며 몰래 준비해둔 빈 종이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백지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기술은 젊었을 때 계약서를 많이 다뤄본 덕분에 익숙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서 자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정신이 없는 줄 알고 서류를 서둘러 챙겨갔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건물 관리, 세금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다. 역시 자식들이 있으니 든든하구나. 저는 일부러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감동한 척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진짜 서류를 서재 금고에 넣어 잠갔습니다. 그들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가져간 서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지에 찍힌 도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것이다. 그들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책장 뒤에 숨겨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일 마시는 건강음료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흰색 가루를 음료통에 섞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루를 넣고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독을 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을 되돌려서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음료에 뭔가를 탔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민준이가 내 음료에 뭘 넣은 거야? 저는 카메라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준이가 타준 음료를 마시는 척하고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다행히 화분 식물들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약물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낮에 졸린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악몽도 덜 꾸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아픈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제 수면장애는 분명 있었지만 민준이가 탄 약물이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켰던 겁니다. 제가 앓던 증상이 단순한 수면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몰래 탄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약으로 서서히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려는 거지? 내가 민준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저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이 장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재산?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다음 날, 저는 민준이가 오기 전에 음료통을 새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약을 탄 음료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를 잠들게 했던 것은 제 병이 아니라 사위의 잔인한 약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주도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어제도 부엌에서 가스불 켜놓고 그대로 주무셨대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켠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잖아요.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제때 드시게 해주고요. 우리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요즘 치매 환자들 집에서 사고 많이 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내가 왜 거기 가야 해? 이 집은 내가 일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저는 치매 환자처럼 떼를 쓰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미 장기요양 인정서 받아놨어요. 1등급이시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지원 나와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뭐, 내 동의도 없이? 누가 내한테 권한을 줬어? 아버님,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님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소견서 써주셨어요. 민준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보호자 동의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자식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방에 몰래 스마트워치, 작은 녹음기, 그리고 중요한 서류 사본들을 챙겼습니다. 자식들 몰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무기들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제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첫 걸음마를 봤던 기억, 딸아이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손을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재의 벽난로 속에 중요한 것을 숨겨뒀습니다. 바로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던 서류는 가짜였고, 진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쓴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특별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모를 1년 동안 직접 간병하고 가족의 화목을 증명하는 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돈만 바라는 자식들에게는 절대 넘길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니까요. 벽난로 속 비밀 공간에는 유언장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들, 제가 젊었을 때 실수로 아이들에게 상처 줬던 일들을 반성한 기록들.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반성하며 적어뒀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돈이 없어도 찾아올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욕심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요양병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사랑의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병실에는 침대 4개가 붙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들은 무표정하게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밥 시간이면 후다닥 식사를 먹이고 기저귀 갈 시간이면 서둘러 갈아줬습니다.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면서도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 나 만복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연락 좀 해줘. 사랑의 요양병원이야. 며칠 후 박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50년 지기였습니다. 군대 동기였고 제가 사업할 때 법률 자문을 해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약을 탄 일,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일, 강제로 요양병원에 실려온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만복이 형님,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존속살인 미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 카메라 영상도 있고 서류도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잖아. 집에 가서 증거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자식들이 면회 올 때마다 녹음하시고요. 그리고 형님 집에 제가 가서 증거물들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집 열쇠와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자식들이 면회 올 때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아서 완벽한 녹음 도구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 열쇠 어디 있어요? 집에 서류 좀 가져올 게 있어서요. 열쇠? 내가 왜 너한테 열쇠를 줘야 하지?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집은 비어 있고요. 제가 관리해야죠.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 중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정리해야 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열쇠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 모든 대화가 스마트워치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 김 씨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사위분이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건강음료 레시피가 뭐냐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고요.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막 집착하시던데요. 혹시 할아버지가 약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민준이는 자신이 탄 약물이 들통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스마트워치에 녹음했습니다. 간병인과의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간병인 김 씨가 제게 비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다른 치매 환자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봐줬습니다. 할아버지, 사위분 집에서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거기도 청소하거든요. 이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영수증인데 약국 거예요. 근데 정신과 약이더라고요. 이상해서 가져왔어요. 김 씨가 건넨 영수증 뭉치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었습니다. 항불안제, 수면 유도제, 진정제.
모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들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방 날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민준이가 저에게 건강음료를 타주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저를 서서히 약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처방 이유였습니다. 환자의 공격적 성향 및 수면장애 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거짓으로 증상을 꾸며서 약을 받은 겁니다. 김 씨, 이거 제가 가져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 사위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분이 왜 몰래 할아버지 이름으로 약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약들이 전부 정신과 약이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 씨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숨기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약물로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서서히 망가뜨려 왔던 겁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 음료를 마셨다면 지금쯤 정말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이거 결정적 증거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약물 처방받는 건 불법이에요. 게다가 이 약들을 몰래 음료에 섞어서 먹였다면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증거를 모으세요. 이제 저는 반격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영상, 녹음, 영수증,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까지. 민준이를 법정에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서히 죽이려 했습니다. 그 진실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에는 간병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환자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수면장애 증상이 있는 척하며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배회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상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상구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시 대피를 위해 항상 열어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내려가 1층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를 대기시켜두고 있었습니다. 형님, 빨리 타세요. 서둘러야 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5 노인이 요양병원을 탈출하다니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먼저 임상검사센터로 가자. 민준이가 탄 음료 성분을 분석해야 해. 저는 박 변호사가 미리 가져온 제 음료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상검사센터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설명하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센터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음료에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 유도 성분과 항정신병 약물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의식 혼미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일부러 탄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약물로 무력하게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끝장을 보겠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저는 더 이상 병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판자였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고 민준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판자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집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모니터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서재를 뒤지는 모습, 제 통장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딸아이와 싸우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니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후였습니다. 민준이와 딸이 제 집 거실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당신 아버지 재산만 받으면 우리 각자 살자. 나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뭐라고? 오빠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있잖아. 살아계셔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약 타는 거 알잖아. 조금만 더 먹이면 정말로 치매 걸릴 거야. 아니, 벌써 치매 걸렸을지도 몰라. 그럼 후견인 선정하고 재산 관리 다 내가 할 수 있어. 오빠가 아버지한테 약을 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몰랐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당신 아버지 재산은 우리 거야. 건물 세 채만 팔아도 50억은 되잖아.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의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고 재산을 모두 차지한 후 딸과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치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셨어.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다 도와주셨잖아. 이렇게는 못해. 그래서 당신은 효녀 코스프레 할 거야? 그럼 혼자 해. 나는 이제 지겨워. 당신 아버지 간병하는 것도 당신이랑 사는 것도 다 지겨워. 민준이는 제 딸마저 속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저에게 약을 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준이의 계획은 저를 무력화시킨 후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딸과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자식뿐 아니라 내 딸마저 속였구나.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가 진짜 가해자였습니다. 제 자식들은 재산을 노렸지만 적어도 저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서서히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래, 바로 고소하자. 한시가 급해. 민준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자식뿐 아니라 내 딸마저 속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준이가 약을 타는 CCTV 영상, 제 이름을 도용한 처방전, 약물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민준이와 딸의 대화 녹음까지. 서류 뭉치가 두껍게 쌓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존속살인 미수와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명예 도용, 약사법 위반도 추가할 수 있고요. 존속살인 미수, 그게 뭔가? 쉽게 말하면 사위가 장인어른을 죽이려 한 겁니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결국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선고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는 단순히 제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폐인으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 바로 경찰서 가세. 지금 당장.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 담당 형사님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은 영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건인데요. 즉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할 위험이 있으니 긴급 체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민준이를 체포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발버둥 치며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장인어른을 사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부인해? 내가 직접 찍은 영상이야. 내가 매일 내 음료에 약을 탔잖아. 6개월 동안이나 말이야. 형사님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준이가 음료에 약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민준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는 제 재산이 탐나서 저를 약물로 무력하게 만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챙긴 후 딸과 이혼하고 혼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좀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치매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사람을 약물로 폐인 만들려고 한 게 살인 아니고. 뭐야? 넌 6개월 동안 나한테 독을 먹였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저를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 밤마다 꾸던 악몽, 낮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일들. 모두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앓던 수면장애는 악화되었지만 그 증상의 대부분은 민준이가 만든 독 때문이었습니다. 제 병이 아니라 사위의 범죄였습니다. 제가 앓던 병은 치매가 아니라 사위가 만든 독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체포되자 아들과 딸이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의 범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남편이 장인을 해쳤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아버지한테 약을 탄다는 거 전혀 몰랐다고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너도 내 재산을 노렸잖아. 위임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그것도 몰랐다고 할 거야?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 둘 다 내 돈이 탐났던 거야. 다만 민준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과 딸이 저에게 서명을 받았던 서류가 백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바꿔치기 해둔 서류였습니다. 자식들은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도장 찍으신 서류가 백지라고요? 그럼 우리가 받은 위임장은 가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부러 속이신 거예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서류 확인도 안 하고 받아왔잖아. 내가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오빠가 아버지 정신 없으시다고 빨리 가자고 했잖아.
내가 민준이랑 짜고 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아버지한테 약 탄 거잖아. 넌 정말 몰랐어? 나도 몰랐다니까. 민준이 혼자 한 짓이야. 나는 피해자라고. 피해자? 웃기지 마. 너도 아버지 재산 노렸으면서. 우리 둘 다 똑같아. 자식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아버지인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 앉아서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슬펐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제가 어디서 잘못 가르쳤을까요? 돈만 주고 사랑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으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민준이는 존속살인 미수, 재산 편취 미수, 약사법 위반, 명예도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노인 유기 및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청객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장인을 약물로 치매 환자 만들려 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사위는 저를 약물로 무력하게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제 음료에 정신과 약물을 섞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USB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 약물 분석 결과, 처방 전 영수증, 녹음 파일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가 아니라 수면장애 환자라는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음료에 약을 타는 장면을 본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민준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민주는 장인에게 6개월간 약물을 투여하여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혔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면 이는 존속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상철과 김민지는 부친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점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이는 법정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은 그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대신 법의 준엄함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돈으로는 효도를 살 수 없다는 것, 부모를 배신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돈 대신 법의 준엄함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서 받으려 했던 위임장은 모두 무효였습니다. 백지에 찍힌 도장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치매가 아니라 수면장애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자식들의 재산 편취 시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벌금을 내느라 빚을 졌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누렸던 여유로운 생활도 끝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감옥에 가면서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상철아,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너는 이미 아버지를 버렸잖아. 요양병원에 버리고 집을 팔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는 벌금 갚느라 힘들지? 회사도 그만뒀다며? 그게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아버지, 제발. 저 정말 어렵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과 너의 미래였어. 이제 스스로 살아가 봐. 내 도움 없이 말이야.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은 유산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제 돈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가였습니다. 딸아이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딸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 유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하지만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유언장 말이야. 진짜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한번 보고 싶지 않니? 저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벽난로 속 벽돌 하나를 밀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어. 너희가 그토록 찾던 유언장이. 이걸 찾느라 내 서재를 뒤졌었지? 금고를 열자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조건이 있어. 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1년 동안 부모를 직접 간병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해. 간병일지, 사진, 영상 모두 필요하지. 매일 부모를 찾아와서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돌봐야 해. 아들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나를 요양병원에 버렸잖아. 1년은커녕 한 달도 간병하지 않았어. 그 순간 너희는 이미 유산을 포기한 거야. 이 유언장의 조건을 너희가 깬 거지. 아버지. 그럼 저희는. 그래,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도 너희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부모를 유기했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니까. 저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만약 상속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며 자녀들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1년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재산의 10%를 지원금으로 줄 수 있다. 10%요? 그게 얼마인데요? 건물 세 채에 예금 10억이면 10%면 6억 정도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너희가 1년 동안 스스로 살아남으면 주는 거야. 내 돈에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저는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노리는 순간 이미 상속받을 자격을 잃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효도를 포기한 거지.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야. 그걸 너희는 주지 않았어.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슬펐지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효도를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언장의 진실을 밝힌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건물 세 채를 팔아서 공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복노인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검토, 세무 처리, 사업 계획서 작성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수면장애와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지원금, 의료비 지원, 법률 자문까지 모두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저는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문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재산 환원의 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작은 공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20평짜리 원룸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고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재단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돈 대신 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노인들을 돕는 일은 보람찼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노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돈 대신 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재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러 올 때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달라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자를 데리고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봉사활동 같이 해도 될까요? 아이한테도 할아버지 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용서는 안 돼. 하지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인정해 줄게. 계속 이렇게 살아봐. 스스로의 힘으로.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달라지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재단에 작은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의 한 달 월급에서 떼어낸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 원 보냅니다. 재단에 써주세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고맙다. 잘 쓰겠다. 내가 번 돈으로 기부하니까 더 의미 있구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는 자식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재정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자식들에게 약속한 1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민지야. 너희가 1년 반 동안 스스로 살아가는 걸 봤다. 유원장에 약속한 대로 10%를 나눠줄게. 각자 3억씩이야.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그 돈 다른 노인들 돕는 데 쓰세요. 놀랍게도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약속이야. 너희가 1년 이상 스스로 살아남았으니까 주는 거야. 받아라.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시는 부모 재산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 아이들한테는 돈보다 사랑을 줘라.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집 사주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 돈만 노렸습니다. 제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만복이라는 한 인간으로 제 마지막 삶을 온전히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자식을 가르치는 것, 어느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일까요?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제가 자식들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부모를 배신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모 노릇이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려는 자식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